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결론은 연구자로서의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원생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분석까지 이렇게 끝내놓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논문 작성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자기 자신한테 이런 칭찬을 하면서 후딱 빨리 최대한 가급적 후딱 빨리 이렇게 끝내가지고 논문을 빨리 완성해야겠다, 이런 마음뿐인 것 같아요. 너무 지쳤으니까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오랫동안 뭐 2, 3개월씩, 또 어떤 경우에는 반년씩, 또 어떤 경우에는 1년씩, 2년씩 이렇게 지난한 논문 작성 쓰기로 지난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논문을 이제 완성할 단계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후딱 결론을 내리고 내가 이 논문 쓰기로부터 해방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론은 정말 중요한 거다. 내 논문에서 연구자로서 나를 표현하는 게 결론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결론이 그 정도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은 잘 써야겠죠. 아주 잘 써야 되고 집중해서 써야 되고 고심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딱 끝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시간이 다시 투입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힘들어서 빨리 결론 써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어, 제 오늘 강의를 듣고 조금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자, 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학위 청구 논문 왜 쓰죠? 왜 써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말 그대로 학위 청구 논문이니까 내 학위를 받기 위한 그런 청구를 하는 그런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학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어, 그 대학원생이 졸업을 시켜도 무방할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이제 달성을 했는지, 그걸 이제 평가하는 수단이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 이유만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각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고, 그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뭐 어떤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학위 청구 논문을 쓰는 이유도 현실적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해서 그것을 이제 기술한 것이 논문이잖아요. 그럼 뭔가 증명을 한 것이 어딘가에 보탬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죠?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보탬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뭐 사회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무용한, 뭐 의미 없는, 가치도 없는, 또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뭐 인류한테 아니면은 환경한테, 자연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써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런 이상적 이유도 이상에 가깝지만 내 연구를 통해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자는 기울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연구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성을 갖추고 내 연구에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더 훌륭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마음속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를 저는 하나 더 들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연구자가 아주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수행을 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찾기 위해서 이 논문 검색 DB에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하다 보면 기겁할 정도잖아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선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런 지식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한켠에서 조그만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그런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또 하나의 논문을 작성을 해서 그 연구의 축적 속에 이제 그 내 연구를 집어넣어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럴 때 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의미나 가치, 그것은 결국은 뭐죠? 나의 이 연구자로서의 나의 의미와 가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위 청구 논문을 왜 쓰느냐? 본질적인 이유로 들어가 봤을 때는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표출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연구자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표출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논문은 고도로 정형화된 글입니다. 그 얘기는 내 생각을 어디 끼워 넣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형식에 맞춰서 글을 쭉 전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가치를 어떻게 표출하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를 표출할 것이 참 마땅치 않다. 서론에서요? 서론에서 나의 가치, 이 내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론적 배경이나 뭐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뭐 이런 장의 구성을 띠겠죠.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뭐 이렇게 이제 장을 구성을 하게 될 건데 어느 곳에도 연구자의 가치를 표출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정형화된 그런 글 체계 속에서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이론적 배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가치 있는 그리고 훌륭한 연구자야.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어떤가요? 제가 여기 세모표를 해 놨죠. 음. 세모표를 해 놓은 이유는 완전히 동그라미가 아닌 이유는 연구자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결론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연구자가 그런 가치를 표출하지 못하면은 결론도 X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부분도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자의 가치가 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논문의 결론이 갖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구자로서의 가치를 결론에 표출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이 갖는 기능적 역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결론은 뭐 하는 곳이냐?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하고 논의를 해서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또 연구의 한계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로 글이 전개가 돼요. 결론의 글이. 이게 틀린 것은 아니죠.
논문은 정형화된 그런 글이니까 이런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요. 이 논문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을요. 깊이 사색하고 탐색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내 연구의 고유성을 드러내어 연구자로서의 나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게 논문 결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고유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연구자로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구 에너지를 다시 응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집시켜야 됩니다.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결론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대충 작성하거나 선행 연구자가 작성한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글을 끝맺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2-3일 내에 작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연구한 만큼의 시간이 더 투입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이 사색하고 또 탐색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논문의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성을 하면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나의 힘을 다시 응축시키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잠시의 쉼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뭐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조금 긴 시간 동안 여유를 두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론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융합과 통섭을 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은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연구 결과를 진정하게 일반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한계점은 뭐죠? 양적 연구라든 질적 연구라든 어떤 어 뭐 표집 방법을 쓸 때 확률적 표집 방법으로 내가 분석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개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 이상 표집해 가지고 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 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간을 아주 큰 시간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 연구자는 당연히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어요.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연구 결과를 사회적 가치를 또 사회적 의미를 잘 담아서 융합시키고 또 통섭을 시킨 결과로 제시를 한다면은 진정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연에 대해서 필요한 또 인류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결론은 통섭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충 결론을 쓰시면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연구자들의 실상이 어떨까?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실상을 제가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대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에 의하자면은 여기 인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1 장, 2 장, 3 장, 4 장, 5장 만약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5 장의 편제로 이제 글을 구성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연구 에너지가 100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별로요. 장별로 연구 에너지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제 감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서론을 쓰는데 일단 어떤 연구 논제가 있으면은 그 연구 논제를 풀어서 연구 목적이나 문제를 설정을 하고 또 연구 범위나 방법 같은 것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서론 자체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소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되죠.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의 논제와 관련된 그런 선행 연구들이 한둘이 아닐 건데 그런 연구들을 다 리뷰를 하고 난 뒤에 또 요약을 해 가지고 내 연구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전략도 세워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투입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40%는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3 장에는요. 한 9% 정도, 그리고 연구 결과를 작성하는 데는 한 30%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결론 작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쏟는 에너지는 제가 생각할 때 불과 1%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이 정도로 결론을 작성하는 데 에너지를 별로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투입의 수준, 이게 인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죠? 인제 결론을 작성하는 데는 20% 정도를 더 더하자. 그래서 21%.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때는 40%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낮춰서 20 정도,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서 20% 정도만 투입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론적 배경을 작성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문헌도 봐야 되고 그걸 또 글로 옮겨야 되고 논문에서 차지하는 그런 양적 분량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뭐 20%만 투입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빵론 교수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이유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에너지를 40% 실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령을 익혀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요령 스킬 같은 걸 익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론적 배경을 좀 더 요령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요령을 만약에 익혔다면은 에너지를 덜 투입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조금 저축해 둔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된다? 저는 결론에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비율로 연구 에너지를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1%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경우에는 쉬세요. 1-2 주라도 쉬시고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기분, 마음으로 결론을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다시 재충전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연구 결과 어떻게 요약하지? 아이, 논의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참. 논의는 쓰는 건 둘째치고 시사점은 또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시사점까지 어떻게 썼는데 또 장벽이 생겨요. '아이, 한계점도 써야 되네. 이건 또 어떻게 쓰는 거지?' 막 이런 이제 결론을 쓰면서 이런 의문에 인제 어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기승전 선행 연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승전 선행 연구.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 연구 결과가 이렇게 요약이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본 선행 연구 중에서 논의를 그나마 좀, 아, 이 사람이 잘했네? 그럼 이 논의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시사점을 요렇게 제시하는구나. 정말 비슷한 시사점을 여러분들이 막, 제시를 합니다. 와, 내용까지 똑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한계점을 쓸 때도 구성 연구에 대해서 제언을 할 때도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붙인 겁니다. 기승전 선행 연구. 결론을 쓰는데 이 연구를 뒤져봐도 그렇고 저 연구를 뒤져봐도 그렇고 분명히 저자는 다른 사람인데 연구자는 이름이 다른데 결론에 어떤 그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너무나 황당하죠. 웃픈 일이죠. 조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될까? 비슷한 논문의 결론이 반복적으로 생산이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문은 누구한테든 일생일대 첫 경험이나 다름없잖아요. 뭐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은 두 번, 세 번 정도. 뭐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면은 요령도 생기고 뭐 또 뭐 굴러가는 방법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새로운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미한 것을 어, 이제 비슷하게 모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방이라기보다는 좋은 말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복 생산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되게. 반복 생산될 거. 자, 기승전 선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웃긴 것이 가장 웃기면서도 슬프다고 생각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물론 이건 결론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붙여서 써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붙여쓰기, 띄어쓰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왜 붙이죠? 음, 붙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하면 띄어쓰기 대전제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다가 대전제예요. 연구도 하나의 단어고 결과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럼 연구하고 결과는 띄어쓰는 게 맞아요.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보면은 띄어쓰기의 예외 규정으로서 붙여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예외적 규정이 있는데 연구 결과는 거기에 예외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띄어써야 돼요. 근데 반복적으로 다 붙였어요, 이걸. 너무나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에요. 왜 이러지? 맞춤법 조금만 공부해도 이걸 띄어쓴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왜 모든 연구자들, 모든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붙였을까? 굉장히 의문이에요, 저는.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논문을 쓸 정도면 나름의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 전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치자면은 지적 집단에 속하는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띄어쓰기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 선행 연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다 보니까 생기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론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데 기승전 선행 연구의 어떤 결과물인 거죠. 이 결론에 적혀 있는 가장 우픈 시사점으로 저는 아주 많은 연구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왜 남들과 똑같은 이런 시사점을 제시를 할까요? 내 연구만의 어떤 고유성이 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결론에 적혀 있는 또 가장 우픈 한계점 이런 것들입니다. 뭐 편의 표집에 따라서 내 연구는 뭐 일반화하는데 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 내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체계적인 변수들 간의 어떤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양적 연구를 내가 만약에 수행을 했다면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 검증은 됐는데 그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를 명확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제 한계점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왜 따라 하실까요? 내 연구가 갖는 고유한 한계점이 존재할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답을 구할 수 있을 건데 빨리 그냥 너무나 힘들고 지쳤으니까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해 온다고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한계점도 그냥 따라 적기 십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연구의 고유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가치 또 재능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경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라면 또 그것과 관련된 그런 논제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다면 그런 실무적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실무적 경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주 색다른 그리고 창의적인 또 독특한 나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실무적 경험을 갖추지 않은 그런 연구자들도 있겠죠.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뭐 그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어 내가 생각하는 내 논제와 관련된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생각을 해서 그걸 그런 내 가치에 집중을 해서 어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유도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재능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자로서의 충분한 가치, 역량도 지금까지 키워 오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면에 아주 아주 저기 어두운 곳에 침전되어 있는 내 생각의 흐름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는데 힘들어서 안 할 뿐이에요. 다만. 그래서 그런 내 생각의 흐름을 찾는 데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 강의의 결론이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굉장히 결론을 내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정형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그런 지식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결론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런 생각이나 경험이나 가치 같은 것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쪼금의 집중을 한다면 결론이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어 작성하려고 하는 결론이 원래 피곤할 때 그냥 확 써 버리고 말 그 결론보다는 훨씬 우수해질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의미와 가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적 만남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네, 신화와 같은 그런 어, 단어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그런 이제 문구일 겁니다. 어,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누구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남,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뭘 붙이죠?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아,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논제를 설정을 했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 논제가 나한테 운명적으로 다가온 논제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논제가 주어지고 그걸 설정을 해서 연구를 이제 수행해 나갈 겁니다. 서론을 작성을 하고 또 본론을 뭐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 뭐 그다음에 연구 결과 같은 본론을 작성을 하고 이제 결론을 써야 될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이제 서론과 본론에 쓰여져 있는 글들 있잖아요. 그 깨알같이 쓰여져 있는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글과 한번 눈맞춤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단어들이 보일 거고 그 단어들이 연결이 돼서 구가 형성이 되는 게 보일 거고 또 문장이 형성되는 게 보이고 또 단락이 형성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닌 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수많은 단어와 문장과 문단들이 여러분들과 운명적으로 조우를 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론에 쓰게 될 향후 분석까지 다 끝냈을 때 결론에 쓰게 될 그 어떤 글들, 내 눈에 나타나게 될 그 글들도 나와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한다고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결론을 성급히 작성해 버리고 끝맺음을 하려고 한다면 그 아주 좋은 내 논문의 결론, 그 글꾸러미들을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운명적 만남을 내가 혹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론을 작성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조금 쉬세요. 쉬시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서 아주 좋은 결론,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나의 생각이 담긴 내 연구자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